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토트넘이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나간과 동시에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하는 토트넘의 맹활약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데뷔 후 9경기에서 승점 23점을 따는 역대급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리그 7호 골과 더불어 이번 시즌 첫 번째 어시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득점으로 프리미어리그 110호 골을 기록해 라이언 긱스를 넘어서 에밀 헤스키와 동률을 이루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하지만 헤스키와의 동률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어시스트를 1개 기록하면서 도움 부분에서도 역대 5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 반 페르시를 비롯해 다시 한번 에밀 헤스키와 동률을 이루며 역대 42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공격 포인트 못지않게 빛이 났던 것은 그 2개의 멀티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준 상대의 약점을 전술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손흥민 선수의 질식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전방 압박은 분명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평소보다 더더욱 치명적인 압박이 되도록 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강요당하는 심정,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강요당할 때, 입고 싶지 않은 것을 입으라고 강요당할 때 너무 깝깝하고 짜증이 나죠. 어쩌면 오늘 레노 키퍼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친구인 손흥민은 레노에게 오늘 강요를 하고 또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그 약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경기에서 풀럼의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켈빈 베시였습니다. 왜 베시가 풀럼의 약점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시가 왼발을 주발로 쓰는 센터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시는 주로 중앙 센터백을 볼 때 좌측에서 많이 활약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이사 디우프 같은 오른발이 주발인 센터백이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왼발잡이인 베시가 부자연스러운 우측 센터백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풀럼에게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왼발잡이 베시의 우측 센터백 기용은 안 그래도 무서운 손흥민의 전력 질주 전방 압박과는 전술적으로 거의 극악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손흥민의 이번 경기 히트맵과 평균 위치입니다. 거의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약간 좌측으로 위치하는 것은 그의 이전 주 포지션이 왼쪽 윙포워드였기 때문인 것도 있고 우도기와 히샬리송 또는 메디슨과 좌측에서 연계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한 박스 근처에서 솔로 플레이를 주로 시도하는 쿠루셉스키에게 그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아이솔레이션도 그 이유겠죠. 이처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서는 손흥민 선수는 평균적인 위치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중앙과 좌측에서 자리를 잡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압박의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다르게 돌아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반 5분 손흥민의 압박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은 좌측이 아닌 우측에서 압박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 손흥민이 오른손잡이고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은 득점에 있어서 양발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선천적으로 오른발잡이로 태어났고 본인도 슈퍼러버와의 콘텐츠에서 자신은 오른발잡이가 맞다고 직접 본인 피셜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른발잡이로서 왼쪽으로 돌아뛰는 것이 중심을 잡기에 더 자연스럽고 그래서 더욱 빠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피드가 강점인 손흥민 선수가 전방 우측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압박을 하면 토트넘은 상대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몰아가는 소몰이식 압박이 가능해집니다. 전반 10분에도 우측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레노를 향해 압박해 들어갑니다. 정지 화면으로 보면 손흥민과 레노와의 거리가 상당한데 중요한 건 손흥민의 속도 역시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맹렬하게 달려오자 레노는 손흥민의 몰이식 압박의 부담을 느끼고 그의 의도대로 공을 우측 센터백인 베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런 베시에게 메디슨이 팀 압박을 들어가자 우측으로 전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베시는 순간적으로 공을 빼앗길 뻔한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으로 시겁했던 순간은 베시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손흥민은 12분경에도 또다시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하며 레노에게 몰아가기식 압박으로 패스 방향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된 공략의 결실이 36분경 손흥민의 선제 결승골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비교적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우측에서 레노를 향해 폭풍 스프린트를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다시 반칙의 방향으로 회전하며 레노에게 우측으로 패스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자 레노는 어쩔 수 없이 우측에 베시에게 패스를 보내는데요. 손흥민은 그 순간 이제 네 차례라는 듯 고개를 돌려 메디슨을 쳐다봅니다. 베시 쪽으로 몰이를 시작한 손흥민에 이어 이제는 메디슨과 히샬리송이 전방을 향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메디슨의 압박으로 위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베시는 황급히 공을 전방으로 보내기 위해 킥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베시는 왼발이 주발인데 손흥민과 메디슨이 그의 왼쪽에서부터 옥죄어 오다 보니 왼발을 사용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약발인 오른발로 전진 패스를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 패스는 부정확하게 연결되어 오히려 전진 압박에 참여하던 반더벤에게 연결이 되었고 반더벤은 원터치로 전방의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내어줍니다. 이러자 히샬리송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손흥민에게 어시스트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히샬리송의 패스가 분명 좋았던 것은 사실이나 최고 수준의 패스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오른쪽 어깨가 골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피드와 움직임의 결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이 방향을 향해서 땅볼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히샬리송의 패스는 속도도 다소 느렸거니와 문제는 앞선 전방의 이 방향이 아닌 오히려 손흥민의 진행 방향이 뒤쪽인 우측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오히려 공을 잡아서 턴을 하느라 상대 수비들이 접근하는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죠. 그렇게 돌아서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던 팀 림을 발견한 손흥민. 그러자 영리하게 슈팅하는 페이크 모션을 한번 들어간 이후 팀 림이 달려온 운동 방향의 역방향으로 공을 치고 나갑니다. 이러자 팀 림을 손쉽게 벗겨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뒤에서 슛블록을 하기 위해 따라오던 베시가 팀 림과 충돌까지 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며 완벽한 오픈 찬스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찬스가 완벽했던 것이지 결코 쉬운 슈팅은 아닙니다. 박스 안에서의 득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페널티 박스 라인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생각보다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렇게 이 슈팅 위치에서 수비를 다 벗겨낸 것이 반영이 되었는데도 XG 값이 0.19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완벽한 인프런트 가마차기로 레노가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는 손흥민. 역시 슈팅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박에서도 마스터 클래스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몰이식 압박의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손흥민이 단순히 오른발잡이라서 반칙의 방향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53분경 베시가 레노 키퍼에게 백패스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압박을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손흥민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정중앙입니다. 일반적인 압박을 한다면 당연히 정면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달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압박을 들어가던 손흥민이 공은 레노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 우측의 팀림 쪽을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그쪽을 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팀림 쪽은 압박을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손흥민 선수가 단순하게 정면을 향해 압박을 했다면 레노는 압박이 없는 좌측의 팀림에게 패스를 했을 것이고 그럼 이 전방 압박은 손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정면으로 달리지 않고 대각선으로 접근을 하더니 다시 반칙의 방향으로 돌아 들어가며 압박을 가해 또다시 레노에게 베시 쪽으로의 패스를 강요합니다. 그러자 레노는 정말로 베시에게 패스를 보내고 또다시 몰아가기를 당한 베시는 메디슨의 압박에 부담을 느끼며 다시 황급히 약발인 오른발로 전진 패스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한번 부정확하게 호이비엘에게 연결이 되었고 호이비엘 역시 반더벤처럼 공을 원터치로 손흥민에게 곧장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의 득점 상황에서 비슷한 장면이 복붙하듯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이 다분히 전술적이고 의도적인 지능적 플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공을 받은 손흥민은 빈 공간을 파고드는 메디슨을 확인했고 일부러 슈팅 모션을 들어가는 척 페이크를 주어 상대의 타이밍을 빼앗은 후 메디슨에게 완벽한 어시스트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대의 반응을 한 타이밍 늦추는 세밀한 페이크 동작 하나가 메디슨이 슛블록에 막히지 않고 득점을 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정말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수준급 슈팅과 패스는 말할 것도 없고 레노가 베시 쪽으로 패스를 하도록 강요하는 손흥민의 전방 압박은
상대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파고드는 공격의 핵심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배려심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 압박에 있어서는 강요의 끝판왕임을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최고의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 캡틴 손흥민 선수. 다음 경기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이번 시즌을 개인과 팀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